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 정당들이 잇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열리는 대선 전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위 후보가 갑자기 없어진 상황인데요. 그 문제도 좀 포함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신 금태섭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예, 제가 네. 더불어민주당 전략위원장을 맡아서 네. 당 지지율을 40%를 돌파시키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느라고 네. 예, 네. 오래 못 뵀습니다. 아니 선거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출연을 원하셨는데, 그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니, 근데 시장도 방문하고. 아니 저도 진짜 여기 나오면 좋은데 네. 그 대변인 할 때는 또 많이 열심히 나오게 되는데 네. 전략하거나 이럴 때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들 해서 또 제가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전략위원장이시니까 선거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셔서 그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그렇게 들고요.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나오시면 또 청취율이 올라요 저희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중도하차 절대 없다 이랬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캠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네. 돌연 국회 정론관으로 가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진 않으셨죠? 그럼 미리 알 수 없죠. 네. 참모들도 모르셨다고들 하는데 네. 그런데 연휴 전에 그 캠프에 계신 분하고 대담을 어떤 언론사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가기는 어렵겠다.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거나 하는 것은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담에서도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뭐 국민들이 잠깐 얘기거리는 돼도 뭐 전철 표 사는데 10,000원짜리 2장 넣거나 네. 그런 거는 그냥 에피소드다. 사실 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오셨는데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오셨는데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당하고 하겠다. 네. 누구하고 어떤 정책을 펴겠다. 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 그런 에피소드는 묻힌다. 그렇죠. 괜히 언론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당에 가실 겁니까? 뭐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게 대관절 뭡니까? 근데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네. 이제 한국에 온 지 그때가 열이틀째 됐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 약간 적대적으로.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니 이제 빠르면 한 3달 후에 대선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반기문 총장님 입장에서야 국민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내놔야지. 그렇죠. 예. 자, 이게 끝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급하게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요, 반기문 총장이 잘한 결정이다라는 것이 76.7%나 돼요. 예, 국민들도 그거 느끼셨을 겁니다. 예. 큰일 나겠다는. 아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 봤으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친 상황에서 예. 조기 대선이 열리는 판인데 또 저런 분이 와서 우왕좌왕하시면 이거 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또 정치 혐오가 있고 네. 그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 존경받는 분에 대한 이 기대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의 이 여론조사에 갑자기 들어오면 이제 확 뛰는 그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거치고 또 여러 차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정체를 확실히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좀 굳은 지지는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정체불명.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높은 기대가 있지만 네. 상당한 기간을 그래도 20일 가까이 있었는데 이분이 뭘 하시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게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뭐 국민들이 하면 어렵게 뭐 진보적 보수주의 이런 거보다는 누구랑 할 건지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네. 새누리당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정권 교체를 하려면 할 건지 그런 데 대해서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이분이 하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반 총장님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대한민국이나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국민들이 뭐 나중에 또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준비는 안 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정치부 기자들이요. 네. 그 캠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날부터 그 뭐야 공항에서 어느 게이트로 나오실 건지 그것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E냐 F냐 그거 가지고 막 300몇 명의 기자들이 단톡방에서 막 헤매고 막 이랬던.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보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국민 여론도 뭐 잘한 결정이라는 게 70%나 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보수 쪽에 유력한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까 네. 진보 쪽 이건 야당이라고 하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네. 여러 여론조사나 언론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국면에서 키워드는 정권 교체거든요.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숫자가 70%가 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보수 내지 새누리당 여권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판을 흔들어 놓고 불확실하게 가는 것이 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에 반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이 국면이 계속 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반 전 총장님이 빠진다고 치면 네. 뭐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나 네. 뭐 이렇게 야권 쪽에만 지금 주자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어느 국면에선가는 보수층이 결집을 할 겁니다.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위기 의식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은 확 변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쪽에 사람이 없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은 보수층이 결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사퇴를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여론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네. 아직 국민들도 충분히 생각을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2위 후보가 사라지면서 확 일약 스타덤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으니 바로 황교안 총리 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예. 지난달 23일 1월 23일 날 신년 기자간담회라는 것도 좀 특이한데, 저튼 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은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예. 모호하게 피해간 건데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거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네. 보수 쪽에 있다면 네. 누구라도 내보내야 되거든요. 진다고 패배가 거의 확실히 예상될 때도 후보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패배하더라도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 그래서 예. 그 차이를 줄이냐 하는 예.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충분히 안 나오는 상태에서 네. 보수 쪽 후보를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네. 만약에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네. 지금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황교안 총리 출마의 가장 큰 문제는 네. 걸림돌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직무대행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쪽의 강점이거나 내세울 수 있는 거라면은 어떤 기존 권위에 대한 존중과 네. 또 책임감 같은 예. 것인데 네. 그것을 완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장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네. 보수의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한번 출마하겠다. 그런 판단이라면 나가실 수는 있지만 네. 이기러 나간다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황교안 총리를 내보내면은 그런 이제
이기는 거는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정권 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색채가 묻은 사람이 이기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총리를 지냈고 직무대행까지 하면서 네, 네. 지금 무슨 특검의 수사 대상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치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그 경우에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이제 이번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의 도덕성, 예. 최소한의 책임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공분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그 책임이나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를 걷어차고 또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 그런 정치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해야죠. 예.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아무런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 없이 선출되지 않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맡았으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해야지. 지금 그거를 발판으로 어떤 선거에 나간다는 거는 네. 정말 존중받을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게 좀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 구습에 좀 그게 붙잡고 구습의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답답증들이 국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10% 정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보수층들 중에서 어디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가는 표가 아닌가 싶거든요. 많이 선거에 실제로 나와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네. 또 이 무책임성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고 하다 보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지금 구도가 1위가 문재인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전 대표 그리고 2위가 반기문 총장이고요. 예. 3위가 지금 안희정 이재명이 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구도인데요. 예. 보수표가 결집하면 예. 구도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의 후보가 보수정당의 후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야권 간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분석하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양자 대결인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대결이 된다는 것은 네. 보수 쪽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보수정당이 합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을 후보로 영입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영입이 되면 그 순간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 없어지거든요.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에 타고 있는 것은. 네. 그럼 그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네. 만약에 보수정당에서 이번 선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 야당 민주당 후보 특히 말하자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못 보겠다. 네. 그러니 차라리 안철수를 밀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네. 이미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하고 이 바른정당 보수 쪽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의원 밑으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정치적인 장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네. 이 자기들의 대표를 후보로 내지 네. 안철수 의원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의원이 그런 시나리오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안 의원한테 승산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네. 보수 쪽에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천하
3분계 이를테면은 보수정당, 바른정당이 됐든 새누리당이 됐든 보수정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당의 후보 이렇게 삼각편대로 구성이 예, 보수 될까? 쪽에서 둘이 나올 수도 있죠. 보수 쪽에서 둘이 예, 나온다. 제가 뭐 어느 게 바람직하냐 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예측을 한다면 네. 보수 쪽에서도 두 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바른정당 하나, 새누리당 예, 하나 이렇게요. 예,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 사이에도 상당히 골이 깊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자간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양자 구도 선거를 치렀는데 예. 이번에는 다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만약에 그 보수가 집결하고 이 위기감을 느껴서 합치게 되면 네, 이 합치지 못하더라도 야권 통합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야권 통합의 가능성. 만약에 호남에서 예.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하고 네, 그래서 이 밴드웨건 효과가 정식으로 난다면 네, 민주당 후보가 의미 있게 남고 야권의 다른 후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 네. 혹은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야권 통합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야권은 뭐 바른정당까지도 요새는 야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좀 논외로 치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정의당까지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 그 국민의당, 정의당. 예. 근데 이 세 정당이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당 통합은 아니고요. 네. 근데 오늘 우상호 대표도 원내에서 그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야당이 연대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씀 뭐 야권 연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거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은 전혀 저는 하지는 않는데 네. 위기가 깊어지면 네. 만약에 진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생겨서 뭐 탄핵이 늘어진다거나 네. 보수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네. 해서 이게 정권을 못 찾아오겠다 싶으면 네. 연대의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야권이 힘을 합쳐서 네. 어떻게든지 정권을 교체를 해라. 음. 지금은 심지어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만나도 네. 그분들 예를 들어서 전직 검사들, 네, 전직 아주 검사들.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면 네. 저한테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는 싫다. 내 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안은 새누리당이 계속 하거나 정권 교체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심지어 그분들마저도 아니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너무 크게 잘못했고 네.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삼자 대결 구도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네. 이게 자칫하다가 보수가 이길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압력이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국민의당이 되건 우리가 되건 누가 네. 주도하게 될지는 예.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보수가 이기는 구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너무 엄살 아닙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선거는. 예, 선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저희가 조금 좀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은 저희 당에 여러분의 쟁쟁한 후보가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네. 또 보수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또 야당이 잘 나갈 때 꼭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오판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략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우선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하기 전에 예.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산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요. 예. 탄핵 소추안 직접 쓰셨어요. 예. 지금 10번 정도 변론 기일 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박한철 소장 퇴임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떠나셨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행동을 볼 때 끝날까? 3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걸까? 이거 어디까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례 중에서 네, 아마 탄핵 제도를 만든 사람들도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예측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사실. 그러면 보통 하야를 하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탄핵을 빨리 해달라고 할 겁니다. 네. 나는 억울한데 네. 잘못이 없는데 네. 저 적대적인 국회에서 나를 탄핵을 했으니 네. 헌법재판소가 빨리 사실을 밝혀서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런 거를 예상하고 제도를 짠 거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을 끌려고 해요. 그렇죠. 탄핵을 당한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시간을 끄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임기만 채우면 좋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그쪽 변호인들이 심지어 그 박근혜 대통령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한 네. 예를 들면 조홍천 네, 의원 같은 분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하는 것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그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또 해오신 거를 보면 네.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간을 좀 끌다가 대리인단이 네,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다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한 3주만 다오. 이럴 경우에 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그래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힌 사람이고 우리는 네. 임명된 사람들인데 네. 3주를 달라는데 이거를 안 주고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를 파악해 본 결과 네. 헌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줬고 뭐 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바로 하시면 되지. 네. 무슨 그렇게 대단히 시간을 갖기는 어렵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올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줄 거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3주 달라고 하면 네. 아니다. 다음번 기일에 나와서 말씀하시라.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법에도 안 나오면은 없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일에 불렀는데 안 나오시고 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정상적으로 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거기도 안 나온 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권리남용이고 네.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네. 그렇게는 안 된다. 예. 그 잘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 결론이 날까요? 지금 변론기일 잡혀 있는 것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인데 2월 14일 날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정이 없으면 2월 한 17일 정도에 결심을 하고 예. 2월 말 정도에는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 번쯤 어떤 이 사정이 생기면 네. 뭐 대통령이 와서 말씀하시겠다거나 네. 혹은 대리인 측에서 무슨 일들을 하면 네. 조금은 늦어질 수 있으니까 3월 초까지는 보는데 네. 사실 만약에 3월 13일 넘어갔다.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7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7명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명이면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7명이면 됩니다. 네. 근데 6명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6명 가지고는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에도 의사 정족수가 있고 네, 의결 네, 정족수가 그렇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7분이 남는데 네. 만에 하나 이런 말씀은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다. 그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네. 만약에 그랬을 때 네.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걸 어떻게 알았겠냐 네. 하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작년 10월, 11월 이후로는 네. 나라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뭐 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반 국민들은 생활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정부에서 대처도 못하고 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뭐 대통령이 난 말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거 가지고 연기할 수는 예, 없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네. 2월 말 늦어도 네. 3월 초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는 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네. 만약에 그걸 그렇게 넘기면 네. 지금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는데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대단히 회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상황이 자꾸 어렵게 꼬여가는 것 같아서요. 네. 국민들이 설 이후에 더 불안해지신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게 뭐 좀 12월 9일 탄핵을 사실상 국민들이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1, 2월 사이에 개혁 입법들이 좀 추진이 되고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 이러면 또다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네.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저질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법조 경력이 저보다 선배신 분들도 네. 많고 다 압니다. 네. 이게 탄핵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네. 뭐 다 사임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하질 전원 않나, 사퇴. 예. 뭐 국회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짰다고 하지 않나.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정말 보일 수 없는 태도를 보여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이걸 지나고 있으니까 모르지. 네. 이게 끝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하면 정말 두고두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더티했다. 예, 그리고 우리 역사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그래도 정말 나중에 이 기록을 법 공부하는 학생들이 읽어도 볼 텐데 네.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이렇게 대응했다는 것이 정말 창피스럽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우리가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정말 위대한 시민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인데 그렇습니다. 그 자랑거리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네. 정말 천박하고 저질스럽고 그렇다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오래 해봤지만 네. 그 변호사로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최순실이 자백을 안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최순실을 보면서 왜 저 뻔한 걸 지금 자백을 안 할까? 예.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예. 물적 증거도 다 있고 있고. 인사 자료도 다 받았는데 네. 근데 그래 맞다. 네.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 네. 그 다음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냐?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연설문에 표현 도움을 받았다고 네. 하고 계시지만 그럼 도대체 인사 자료는 왜 며칠 전에 주냐? 그게 무슨 표현이냐? 그렇죠. 그리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이 처음에 이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참모들이 있는데 나중에 네. 뭐 그 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 있던 참모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쟁쟁한 대한민국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전혀 안 듣고 최순실 얘기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거냐? 도대체 무슨 관계냐? 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스럽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박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라면 그걸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죠. 네. 그걸 안 하면서 정말 언론 탓하고 정치 탓하고 하는 것은 정말 눈꽃만큼의 책임감도 없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하고 언론 정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석 달 넘게 이걸 견디고 있는 겁니다. 네. 기나긴 기다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답답하다. 이런 건데 저 같은 끝나기는 끝나겠죠. 그러면 곧바로 이제 그 대선 전국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대선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우선 만약에 그 2월 28일이다. 예. 탄핵이 가결이 됐어요. 인용이 됐어요. 예.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28일 날 인용이 됐어요. 예. 오후 3시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 1일은 휴일이니까 놀겠죠. 이런 매력이 있으세요. 금태섭 아니, 의원님이. 그게 이제 저희 그 민주당에서 지금 주력하는 것은 네. 어찌됐건 저희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거를 견제를 못 해냈고 지금 네. 국민들이 아니 뭐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속도 상하시고 할 텐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 거 공격하고 비판할 거 비판을 해야겠지만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이 된
바로 그날부터 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까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네. 일단 제일 급한 게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빨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국정을 정상화의 첫 단추를 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 경선 룰도 만들어 놓고 스케줄도 잡아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우리 당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지 네. 그거를 당에서 만들고 있고 또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 있는 가운데 네.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른바 디테일을 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단위에서 이를테면 경선 룰은 다 끝난 건가요? 이제? 예, 경선룰을 끝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월 말 3월 초 탄핵 인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른 당에 좀 묻고 싶은 것이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경선룰을 안 만들어 놓으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선룰 같은 거 만들면 민주당이 이미 집권한 걸로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역풍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렇지 않고 준비를 해서 준비를 말씀을 해야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설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네. 지금 경선룰도 완성을 해서 네. 후보들의 의견을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네. 되고 있는데 뭐 경선룰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각자 유불리를 안 따질 수가 없고 네. 분란도 많은데 예. 그래도 비교적 저희 당에서 지금 후보를 나서시는 분들이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뭐 크게는 당의 결정에 좀 맡겨주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반적인 선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선거일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렇죠. 탄핵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한 55일 약 55일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네. 겹쳐서 네.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원만하게 경선룰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경선 룰에 따라서 3월 1일은 쉬시고 3일절이니까 그리고 그럼 3월 2일 애들 학교 가는 개학날인데요. 개학날, 입학식 날 뭐 이런 날이 될 텐데 이날 그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 돌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일이 아니라면 네. 바로 돌입을 하고 네. 이제 그 이전에 네. 2월 중순서부터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아. 예, 저희가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네. 2월 중순이라 하면 지금 2월 초순이라서 2월 초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되게 그 100만 명 이상, 많이는 200만 명까지도 선거인단이 오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하는 네. 것이 국민선거인단인 거죠? 당원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당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권리 당원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당비 12개월 내는. 사이에 예. 당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신 예.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등록을 안 해도 당연히 선거권이 있으신 당연 선거권자고 네. 일반 국민들은 전화하셔서 혹은 뭐 찾아오셔서 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네. 이걸 1차 이렇게 모집을 했다가 탄핵이 되면 2차 모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선거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좀 관심을 못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2차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비 경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 예비 경선. 예, 만약에 네. 후보가 6분이 넘을 경우에 네. 7명, 8명이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거쳐서 네. 6명으로 본 경선에 나가게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참 많은 곳을 다니고 싶은데 네, 네.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호남권, 영남권, 네. 충청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강원, 제주 합쳐서 네. 이렇게 4개 권역 정도를 순회를 하면서 네. 경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본 경선 결과 1등이 유효 투표의 2분의 1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면 네. 거기서 우리 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50%가 안 될 경우에는 네. 1, 2위 사이에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에 강원, 제주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호남은 어딜 가고 영남은 어딜 가고? 현재로서는 호남은 광주를 광주? 가고요. 예, 네. 영남은 아마 부산을 가게 될 것 같고, 부산. 예, 충청은 대전, 대전.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에서 서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4개 권역을 돌면서 100만에서 200만 현장 투표도 합니까? 그렇죠.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전국 시군구, 네. 그게 226곳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 예를 들면 그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이나 광화문. 부산 서면이나 네. 이런 곳에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 그런 곳에서 현장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네. 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하는 ARS 투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광주에서 순회 경선을 한다. 네. 그럼 그날 그 현장에서 예. 또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아. 그런 식으로 하고 개표는 예. 그때까지 한 것을 그때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남에서 개표를 하고 네. 광주에서 1위 뭐 이런 게 발표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안전하게 선거 관리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이 유권자 명단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시간이 걸려서 2차 선거인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네. 이 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도권이 인원이 많고 그래서 이제 호남서부터 각 지역에 1등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네네. 또 마지막에 역전도 가능하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아하. 예, 그렇게 그렇구나. 돼 있습니다. 예. 약간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네. 후보들이 그 대단히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몇 분 정도가 될까요? 최성 시장까지 하면? 현재까지는 최성 시장님하고 안희정 지사님, 네. 이재명 시장님이 등록을 네.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표하고 네. 김부겸 의원님이 예상이 되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기다려 봐야죠. 예. 지금으로서는 한 5분 예. 정도. 그러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으로 바로 그럴 수도 들어가도 있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될지 1위하고 2, 3위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1위가 50%가 넘게 득표를 하면은 거기서 결정을 나는 건데요. 네.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향방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되느냐. 정권 교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추운 겨울에 전부 촛불을 들고 나왔던 게 박근혜 권력의 퇴진. 물론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예. 큰 구호이긴 예. 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이냐, 예.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 예.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담기는 정권 교체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담론인 건데요. 예. 어떤 걸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건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이제 내용을 계속 그 공약부터 정책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건 네. 후보들이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공개를 할 거고 네. 당에서 공개도 할 텐데 네, 제가 대선을 이렇게 지켜보고 치러보고 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 말로 하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믿음직하냐. 네. 그 믿음직하다는 말에는 신뢰성.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이죠, 실천. 그 박 대통령처럼 경제 민주화 얘기한 다음에 안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유능함.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고 내세웠을 때 이 실력. 강고항 저항을 그 이기고 할 수 있느냐. 네, 그 방법 자체는 또 집권을 하고 나면은 그 방법론적인 데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 상황을 꿰뚫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오늘도 뭐 그 대부분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목 아젠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양극화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그 노인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할 거고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토론회 같은 것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후보들의 신뢰성과 네. 능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캠프 차원에서 하기 힘든 것도 있고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을 치러보신 분들의 많은 반성 중에 하나가 네. 당 중심 선거를 못 치렀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후보 중심이에요. 예, 네. 그래서 특히 공약과 정책은 네. 당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 생각이고 네. 후보들도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미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인 그 일종의 공약 같은 정책 발표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후보 나름의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그 캠프에서도 캠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다른 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뭐 특정 후보와 관련된 것이어서 질문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제도는 사실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봄직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예. 이제 이런 건데 그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이제 캠프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뭐 내정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캠프에서는 그 문재인 캠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단히 그런 것을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특히 지지율이 네. 제가 전략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오만하다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출입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네. 높은 지지율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당이 선거 때도 아닌데. 후보보다 이렇게 높아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정말 책임 있는 정당 또 책임 있는 후보라면 이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정책 선거 해야 된다 정책 선거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복잡한 공수처 얘기니 뭐 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이 하겠다. 네.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다. 뭐 복지 전문가 내놓고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보면 네. 국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요 포스트들은 특히 밝혀야 되고 네. 그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지금 그것이 이제 그 역풍이 염려가 되고 네. 또 상대방 쪽에서는 오만하다느니 집권을 이미 했냐 네. 대통령인 줄 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캠프에서는 조심을 하는데 당에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차원에서도 인재영입을 당연히 하겠지만 네. 당 차원에서도 영입을 할 거고 네. 거기서 발표를 하면 현재 말씀드린 그 역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뭐 이 사람을 무슨 장관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겠다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상호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공동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정부. 예. 이를테면 당대당 통합이 어렵다고 한다면 연립정부를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으로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의 저도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첫째 전제. 네. 그래서 우리는 합쳐야 산다. 그러니까 컨텐츠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합치자. 네. 근데 우리가 더 수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합쳐라. 네. 그러면 이게 야권에서 다른 의견, 네. 소수파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치 제가 안 와서 그 정권 교체를 못 한다는 식으로 되는데 그동안 계속 그랬죠. 그동안 그랬거든요. 분열의 근데 책임을 소수 정당에게 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미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패권주의 얘기도 나왔고 네. 배타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난 총선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야당 사이에서 경쟁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야만 오히려 그렇고 연대 얘기 그만해라 지겹다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그 야권 후보가 꽤 많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결국은 이겼었는데 네. 우상호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예전과 같이 우리가 다수파고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무조건 우리하고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니까 네. 필요할 때 힘도 모으고 또 기여할 게 있으면 서로 기여하고 네. 그렇게 하자는 원론적인 말씀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공동정부, 연립정부의 상도 네.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정당이 5개나 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게 제일 정말 큰 문제인 게 네. 아까 인수위 없다는 말씀도 네, 드렸지만 네, 누가 집권을 해도 여서야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새누리당,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나뉘었는데 네. 이게 과연 무슨 정체성과 이념의 차이인지 음흠. 좀 의문스러울 때가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네.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음.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좀 통해서 네. 그리고 사실 그 뭐 개헌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네,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제로 가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데 네, 이건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 제가 그 주로 보수 쪽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국민의당 감정을 건드리긴 좀 그러니까 저쪽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바른정당이랑 저 새누리당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냥 자기들이 공천에서 불이익 받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빴다는 거 외에 네. 별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수 그러니까 쪽에서는 노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없다. 거죠. 그러니까 예. 보수 쪽에서는 또 우리한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논의는 크게 봐서 필요할 겁니다. 누가 네. 집권을 하든지요. 네. 예.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네. 야권의 통합 논의가 세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야권 통합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빅텐트예요. 혁신과 통합 뭐 이래서 이제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의 야권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로 네. 보수 정당들이 빅텐트론을 얘기를 합니다. 제3지대론인데요.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그건 뭐 허상이고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3월 안에 정치권에 큰 빅뱅이 올 거다. 그 제3지대가 엄청나게 크게 올 거다 이런 예고를 또 하십니다. 글쎄요. 전략위원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계신지. 야권 연대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여당에서 오는 특히 바른정당이나 이래가지고 그런 보수 그 빅텐트론을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저분들이 이 진짜 이 보수 정권 10년의 폐해에 대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성찰을 거쳐서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논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토론 프로 같은 데 가서 바른정당 의원님한테 아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딱 하니까 하고 나서 예. 이제 하자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안정적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빅텐트를 만들자는 것은 네, 지금 원래는 이 야권은 수가 적기 때문에 뭉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 네. 지금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수가 60-70% 심지어는 80% 얘기 그렇죠. 나오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떻게 안정된 국정을 끌고 갈 거냐, 예, 그런 예. 건데 바른정당까지 합친 빅텐트 네.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빅텐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전국 안정에 정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 저로서도 의문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정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네, 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길게. 빅텐트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바른정당 하시는 분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빴거나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처음 이렇게 불거져서 국회에서 우리가 국감을 통해서 밝히자고 했을 때 네, 국감을 사보타지 하실 때 같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인 정부 견제를 하자고 하는데 네. 그러고 있다가 네. 그러고 이제 국가적 재난이 참사가 닥쳤을 때의 그 총사령관 최고 지휘부가 뭘 했는지 네, 세월호 당시에 대통령의 행적은 밝혀야 된다. 네. 이게 9.11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뭐 했는지는 1분 간격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났을 때 그 간 수상이 뭐 했는지도 1분 간격으로 책에 예. 나와 있는데 네. 왜 이걸 물어봐서는 안 되냐. 네. 그럴 때 일제히 입을 모아서 정치 공세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는 국가 기밀이다. 맞아요. 이러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빅텐트 뭐 하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네. 국민들 다수의 생각도 그쪽 분들은 조금 좀 반성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텐트로 보수가 서바이벌 할 때가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 길게 좀 쉬어라. 그 박지원 그 대표께서는 대단히 정치 경험이 많으신 네. 분이고 또 현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 빅텐트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제외한 빅텐트를 얘기한다면 네. 민주당을 제외하고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텐트를 친다. 네. 혹은 새누리당 일부도 들어간다. 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정권 연장을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야권 연대는 저는 야권 연대에 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명분이 있었는데 네. 그냥 빅텐트는 우리 편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거 외에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는 명분, 노선, 전략, 뭐 정책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어쨌든 살아보자고 뭉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정치인 자신을 위한 서바이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찌됐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예, 현재는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집권에 앞서서 수많은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예. 국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냐? 그건 이제 원내 지도부의 설명으로는 네.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이 갈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파트너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당 원내대표가 만날 때 네. 아무 의견도 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아니 그 정의당도 뭐 국민의당도 이제 설득과 뭐 이런 걸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네.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검찰에 있었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측에서 이렇게 강한 법안을 내놨다가 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반발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중간 지점에서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걸로는 절대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해도 통과가 안 되고 저쪽에서 바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학법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모습이 많아서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뭐 정말 어렵다면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키겠다. 저희 태도는 그건데 저쪽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 끌고 싶어하고 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예. 참 답답한데 다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 뭐 그 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네. 가습기 관련 살균제. 법이 얼마 네. 전에 통과를 했는데 네. 법사위 소위에서 끝까지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런 하자. 그것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건 해야 된다. 네. 우리도 정말 이게 아쉬운 점이 많고 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특검법 지금 특검 잘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 때도 법사위에서 그게 하루를 공전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워낙 국민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결국 새누리당에서도 못 버티고 통과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1월 국회는 사실 예정이 없었던 거고 네. 2월 국회에서는 우상호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들이 각오가 대단하니까 네. 한번 좀 저희도 노력해보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지율도 40%가 넘는 정당이고 집권 가능성도 가장 높은 정당 그리고 또 개혁을 부르짖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미진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2월 국회에 추진을 좀 하면서 대선을 가야 이게 좀 동력이 붙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네. 측면에서 국민들이 허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 만들어 드렸는데도 안 되고 또 이번에도 또 뭐 다른 정당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네.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총선 때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네. 인사를 할 때 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건보료 책 예. 건강보험료 좀 개선해 달라. 예, 예. 그러니까 이 막노동 하던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네. 너무나 많이 나온다. 제가 봐도 부당한데 네.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 그거였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참
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됐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그거 네.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네. 가질 수 있도록 정치가 조금 더 잘 적극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 네. 82년 김지영 씨인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네. 소설을 보고 왔는데 82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여성으로 사는 분의 이 짧은 소설인데 네. 참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못했구나. 이제 평등의 문제에서도 네. 그렇지만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가 그동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박근혜 물러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저희부터 죄송하고 참 참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적폐 해소 과정 중에 있고 진상을 밝히는 중이니까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고요. 이번 대선은 물론 또 단순히 대선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네. 좀 민주당에 거는 기대에 일부라도 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